형법이라는 학문적인 접근 자체는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이론적인 도구마로 이루어진 학문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적인 어떤 형법하고 수험적으로 접근하는 형법은 전혀 별개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뭐 공무원 시장에 있어서 형법에서 뭐 크게 나누면 경찰, 검찰, 법원이 있겠죠. 근데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론 문제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 문제를 강가시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법원제 같은 경우에는 최신 8년치 기출 분석을 해보면 이론 문제는 딱 2번 말고는 출제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냥 배제를 시켜버리면 돼요. 그리고 3번째는 경찰 같은 경우는 가운데 정도 끼어 있다고 보면 돼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이론 문제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고 판례 문제도 확실하게 대비를 좀 해야 되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문적인 거기 때문에 이론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가 있는 학문인데 그냥 그걸 단편적으로 잘라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공부를 해버리면 처음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가 있다고 하면 1부터 10까지가 다 연결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단편적인 조각조각 지식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들이 이론적인 틀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애들도 많고요. 2번째 애들은 이제 판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판례를 공부를 하긴 하는데 판례도 이론의 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판례의 법리가 독특한 판례의 법리만 따로 있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론하고 같이 연결되는 판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판례만을 이해할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강의나 집중 강의를 통해서 이론적인 체계라든지 어떤 학설의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축을 해놓고 거기다가 판례를 엮어야 돼요. 그렇게 훨씬 더 판례를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설사 자기가 모르는 판례가 나온다 하더라도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려요. 즉 응용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애들이 대부분의 패단이 그냥 달달달 암기식, 키워드식 법리가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결론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선생님 어렵습니다. 아무리 저는 해독수를 많이 했는데도 시험이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쉽게 나오면 누구나 점수는 다 잘 받죠. 하지만 모든 시험은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다른 사람보다 비교 위에 서야지만 합격하는 게 시험인데 그럼 쉽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항상 정도에 맞게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애들이 너무 편한 것만 먹기 위해서 편한 강의만 선택하니까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죠. 뭐 왕도라는 게 쉽게 말해서 왕이 가는 길이 왕도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쉽게 가는 길이에요. 쉽게 가는 길. 공부에는 쉽게 가는 길은 없습니다. 분명. 저도 공부를 오래 봤지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제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험적인 왕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험적인 왕도. 그러면 이제 저는 형법 강사이기 때문에 형법에 한정지어서만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뭐 각 직렬마다 여러 가지의 좀 접근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겠죠. 검찰직, 법원직, 경찰직으로 크게 나눈다면 먼저 법원직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논리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않아요. 하지만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법원직도 순수 이론 문제는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론은 명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판례를 엮을 때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르죠. 검찰직 같은 경우에는 순수 이론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직렬에 비해서. 그러한 검찰직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동화말을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계를 완벽하게 깨뜨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프리타로서 어렵게 나오는 이론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안 나오는 해도 있는데 뭐 2008년이라든지 뭐 12년이라든지 가끔씩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석구석 어려운 판례가 어려운 이론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강의를 아주 충실하게 들어야 돼요. 훨씬 더 어떤 단순 암기식의 어떤 수업은 저는 지향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항상 첫 강의 기본 강의를 들어가면 보통 다른 여타 강사님들의 이야기는 그냥 대부분 웬만하면 안 하고 싶고 그냥 제 마인드는 틀, 범죄 체계론이라든지 어떤 순수 이론적인 체계를 잡기 위한 강의를 먼저 한 1, 2강에서 먼저 깔고 전반적인 형법이 이런 것인가 이러한 것이다 어떤 모습을 크게 큰 모습 숲을 한번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숲 안에 있는 가지 하나를 애들한테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죠. 거기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중요한 이론이 있다든지 또는 이론이 있다든지 학설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 부분은 중요한 거다라고 강약을 주고 그리고 저는 좀 임팩트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수험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다 삭제를 시켜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 시험이라는 게 공부라는 게 꼭 100점을 받아야지만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알아야지만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부터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기본에 충실해서 숙지를 하고 그리고 기출 분석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설사 나오면 틀린다고 생각을 하되 다 그냥 찢어버리라고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기본 강의 때부터 기본에는 충실하되 효율적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줄여가지고 이해독을 할 때는 애들이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또는 쉽게 이해독을 할 수 있게 만들자. 그게 제 기본 강의의 취지죠. 목표고. 제일 먼저 있었던 경찰 시험 문제도 상당히 평이했죠. 이론적인 지문이 한두 지문, 몇 지문 있긴 있었지만 이론 문제도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판례 위주였고.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최신 판례 비중은 조금 떨어졌다. 하지만 상당히 평이했고. 그리고 그 다음 있었던 법원직 시험도 매우 평이했습니다. 법원직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률적이지는 않는데 보통 매년 최신 판례가 한 많게는 9지문, 작게는 한 6지문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최신 판례 비중도 거의 없었고요. 95% 이상이 다 출제됐던 판례들 또는 조문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평이했어요. 경찰직보다 더 평이했죠.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92점 이상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검찰직 같은 경우에는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역시 매년 A급으로 출제가 되는 부합설에 관한 문제, 즉 사실의 착오에 대한 문제가 역시나 출제가 되었고 그 외적인 지문들은 역시나 아주 다른 여타 시험에서 기출이 됐다거나 검찰직에서 기출이 됐던 중요한 판례들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검찰직 역시도 어려웠다는 분들이 개중에는 몇 분 계셨긴 했는데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신 것 같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95점, 100점을 받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올해 시험 문제는 공무원 형법이 다 평이하게 나왔어요. 검찰직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기조 자체가 어렵게 나오는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직 3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이론 문제가 기껏 나와봤자 부합설, 사실의 착오에 대한 문제라든지 위전착에 관한 문제, 위협성 인식에 관한 문제라든지 항상 나왔던 문제, 그리고 사례형 문제들 그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검찰직 같은 경우에는 법원직하고는 다르게 법원직은 판례가 법리 위주로 나와요. 하지만 검찰직은 법리 위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 위주, 즉 사례 위주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원직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어떠한 사안에서 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라면 검찰직 같은 경우는 갑이 을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떤 사안을 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판례예요. 똑같은 판례, 다른 판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원직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법리에 좀 더 치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검찰직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법리도 중요하지만 법리에 따르는 개별 사안에 따라서 그 사실관계와 그 사례에 따라서 판례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도 공부를 하셔야지만 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경찰직 같은 경우는 좀 중간이죠. 법리에 대한 문제도 자주 나오는 편이고 사례형식의 사례형으로 판례를 좀 바꿔서도 좀 자주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올해는 형법이 평이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에는 언제 어느 때 형법이 어렵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에는 충실하되 공부는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공부를 하면 쉬운 시험에는 고득점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비교 후에는 쓸 수가 없겠죠. 남들하고 똑같은 점수밖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험 문제에서 약간 어렵든지 그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경찰직도 이제 지금 인원수를 많이 뽑고 있는 입장이고 선택 과목으로 바뀐 입장에서 굳이 어렵게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승진 강의도 하고 있는데 승진 시험도 작년 올해 시험이 매우 쉽게 나왔습니다. 경찰은. 요즘 경찰청 지조 자체가 시험 형법 자체를 어렵게 내는 지금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경찰직에서도 평양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일단 예상을 해보죠. 일단 법원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문을 좀 잘 정리를 해달라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대부분 이제 판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시지만 법원직은 이제 조문도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검찰직도 그렇고 경찰직 같은 경우는 조문이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단순히 뭐 임의적 강경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목적범인가 결과적 가중범인가 범죄의 종류에 대한 문제는 불이 타서 간혹 나오지만 조문에 관한 문제는 잘 나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체크를 할 필요는 없지만 법원직이나 검찰직, 특히 법원직 같은 경우에는 개정 조문을 조금 유의하셔가지고 공부를 좀 해주십사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좀 유의를 해야 되죠. 첫 번째 선행돼야 될 게 기출 분석이에요. 기출 분석. 어느 시험이건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출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법원직 같은 경우에는 기출, 뭐 법원 행시든 법원 사무관 승진이든 주사보든 기 이전에 법원직 관련된 기출 문제가 그대로 법원직 서기부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올해 15년도 법원 서기부 시험이면 13년도라든지 14년도라든지 또는 그 이전에 08년도라든지 예전에 기출됐던 판례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항상 기출이 제일 우선이고요. 경찰직도 마찬가지예요. 빈도는 조금 법원직보다 떨어지겠지만 검찰도 마찬가지고 항상 기출을 제일 먼저 분석을 하고 그리고 기출 분석을 연도만 분석하는 게 끝이 아니라 단원별로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는 A급, B급, C급을 나누어야죠. 기출도 해보면 최근 한 8년치를 뭐 검찰이든 법원이든 경찰을 해보면 똑같은 판례인데도 이 판례는 어떤 직렬에서는 뭐 8년 동안 10번이 나온 판례가 있고 나온 시험이 있고 어떤 법원직에서는 똑같은 판례인데도 법원직에서는 뭐 한 7번밖에 안 나왔다. 경찰직에서 2번밖에 안 나왔다.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직렬마다 기출 분석을 정확하게 하되 그리고 법원직을 만약에 예를 든다라면 뭐 예를 들어서 문서죄에서 어떤 판례가 8년 동안 12번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그 판례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그럼 그런 판례는 A급, 기공학기 때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되는 판례들 리딩적인 판례들 또는 중요한 판례가 될 거고 또는 뭐 8년치 분석을 해봤는데 2~3번밖에 안 나왔다. 그런 것들은 이제 B급 정도도 될 수가 없겠죠. C급이 된다든지. 하지만 2번이 나왔다 하더라도 한 번 또는 2번이 나왔다 하더라도 최신 판례라든지 또는 전년도 법행이나 전년도 승진시험에 나왔다라면 올해 시험 문제에서도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16년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빈도수가 약하다 하더라도 C급이 되는 게 아니라 B급으로 올라가야 돼요.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검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해독수죠. 해독수. 반복이죠. 어떤 법과목이든 비단 형법뿐만 아니라 뭐 영어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국어도 마찬가지, 한국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법과목은 해독수거든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 밑 빠진 독에 불 붙기이기 때문에 물 빠지기 전에 물을 더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눈에 흔히 표현해서 우리 수험적으로 발린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바른다. 눈에 도장처럼 칵 찍는다는 거죠. 딱 보면 그냥 바로 먼지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돼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순환 이후에 있을 체득 단계에서 얼마만큼 많이 복습과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시간을 세이브해서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럼 문제를 왜 풀어요? 풀 이유가 없죠. 그 기출문제를 이때까지 배웠던 걸 전제로 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항상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문제지를 풀 때는 오답 정리를 반드시 좀 하자. 보통 귀찮아서 틀려놓고 체크해놓고 다음에 해야지 영영 안 합니다. 영영 안 하니까 귀찮아하지 말고 그날 그럼 푸는 거는 복습할 때 바로바로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무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뭐 그런 방법도 있었지만 그런 방법을 제대로 선행을 하고 있었다면 시험장 갈 때는 분명히 자기만의 정리된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기출문제집이 될 수도 있고 뭐 각자의 문제집이 될 수도 있고 교과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풀면서 안 부분들은 가감하게 다 삭제를 시키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 시험 전날이나 또는 시험 직전에 빠르게 눈에 한번 바르는 거예요. 결론 위주로. 왜냐면 많이 봤기 때문에 처음 보는 문제집이나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보는 분들은 공부를 제대로 한 분들은 교과서도 1000페이지 넘는 것들을 이틀 만에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하물며 그보다 더 얇은 교과서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오답 정리만 장악이 되어 있다면 30분, 1시간만 가지고도 자기가 미진한 부분, 예를 들어서 제3제 생명제나 배임제가 내가 조금 어려워 생각한다, 모르는 판례가 많은 것 같다, 그럼 그 부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빠르게 훑고 들어가면 오히려 시험 문제를 고득점하기 쉽죠. 공부를 해보면 알 겁니다. 아, 나는 재형법정주의 판례는 웬만하면 다 알아. 또는 뭐 부작위범에 관한 판례들은 웬만큼 다 알아. 공범에 관한 판례들은 다 알아. 하지만 뭐 어디 강론에 가서 절도죄나 사기죄나 횡령죄나 배임죄나 이런 부분 내가 좀 약하다. 그럼 그 부분만큼만이라도, 물론 다 보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빠르게 훑고 가면 훨씬 더 시험장 들어가서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건 좀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보통 사실관계로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판례 강의 때는 사실관계 중요한 판례들은 다 사실관계를 따줍니다. 다 그려주거든요. 갑을, 병정을 따서. 그걸 기본적으로 판사를 잘하고 잘 이해하고 있다면 한 줄이나 두 줄 정도까지 읽어보면 바로 어떤 결론이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첫 번째 줄만 읽으면 되는 판례가 있고, 예전에는 결론만 알면 맞출 수 있는 판례가 많았는데 최근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론 말고 이유를 바꿔내는 경우도 있어요. 중간에 있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부분, 키워드라든지 지문 한 부분만 읽어서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윗줄, 첫 번째, 두 번째 줄만 보고 결론을 딱 맞네라고 해서 O를 체크했는데 이유가 틀려서 X가 되는 지문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지문들 같은 경우는 다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괄되게 설명을 드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자연스럽게 해독수를 쌓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 스킬적인 부분들로 좀 많이 배양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끊어읽기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끊어읽기. 왜냐면 단락마다 출제자가 의도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꼬우면 애들이 틀리겠구나, 수험생들이 헷갈리겠구나라는 부분을 출제자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줄 읽고 끊고 이 부분까지 맞네?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이 이유가 바뀌었네를 다시 한번 끌고보고 세 번째 단락은 맞네? 그럼 두 번째 단락이 틀렸네. 그래서 법학은 지문을 풀 때 처음 공부할 때부터 끊어읽기를 좀 연습을 많이 하시면 막판에 시험장 가서도 좀 실수를 안 하고 줄이고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 노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표현이긴 한데, 수강생마다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동기부여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애들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물론 뭐 대부분 하고 싶어서 하겠죠. 또 개중에 어떤 애들은 하고 싶지만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서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간절함을 가지고 알바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해서라도 합격하는 애들도 있고, 또는 공부를 하면서도 항상 집에서 돈을 타 쓰는 애들이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하면서 떨어지면 부모님한테 죄송스럽고 주위에 나를 아껴주는 사람한테 죄송스럽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마다 동기부여를 하는 거는 다 다를 거예요. 근데 한번 놀아버리면, 정말 생각 없이 한 며칠 놀아봐요. 놀아버리면 어떤 애들은 정말 부모님 얼굴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다시 반성을 하고 공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진짜 어렵게 공부하려고 알바까지도 했는데 그 어렵게 번 돈을 내가 이렇게 술 먹고 당구 치고 게임하고 애들하고 논다고 쓴다, 아깝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는 놀아라는 거예요. 그냥 놀아라는 게 아니라, 물론 휴식을 위해서 놀아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거거든요.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 있어봤자 어차피 공부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영화를 보고 싶으면 영화를 보고 하고, 혼자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도 한번 가보고, 아니면 뭐 친구하고 허심탄회하게 소주도 한잔 먹어보고, 그러면서 자기 좀 내적인 거에 잠재되어 있던 또 다른 동기부여를 한번 이끌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보통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밸런스를 조절 못해서 그렇거든요. 슬럼프에 충분히 안 빠질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수험생마다 각자의 공부량, 즉 흔히 말하는 절대량은 있습니다. 흔히들 게시판에 가보면 나는 오늘 공부를 뭐 10시간 했니? 나는 14시간을 했니? 뭐 15시간을 했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6시간을 하면 작게 했다, 14시간을 하면 뭐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을 때
A라는 학생은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해도 나는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B라는 학생은 역시 10시간을 공부해도 나는 공부를 많이 했네가 아니라 나는 오늘 공부를 10시간밖에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다고 그런 애들이 항상 12시간을 공부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개별적인 역량이 다르고 개별적인 집중도가 다르기 때문에 A 같은 학생은 10시간 했다는 게 버거우면, 10시간이 버거우면 8시간 또는 6시간 집중적으로 대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빨리 집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일찍 잠을 잔다든지 뭐 예능을 보고 싶으면 예능을 보고, 단 언제를 위해서? 내일 공부를 위해서만 하려 하면 되는 거예요. 술을 먹고 이렇게는 하면 안 되겠죠. 술을 먹으면 그 다음 공부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10시간 공부했는데 모자라는 애다. 그러면 다른 걸 좀 더 줄여서라도 자기의 절대량에 맞게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각자의 정확하게 10시간의 합격의 절대량이다, 12시간의 합격의 절대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한 절대량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매일매일 밸런스 맞게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자신감하고 동기부여가 이끌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질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애들이 슬럼프를 빠지는 애들은 잘하다가 갑자기 어렵다든지 공부가 안 돼버리면 막막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걸러버리면 다시 밸런스를 끌어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아싸리 더 놀아버리는 거죠. 어차피 앉아봐야 안 되니까. 다시 너무 많이 놀면 안 되고. 암기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기식이라든지 키워드식은 지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판례도 흔히 판례는 3단계 정도로 나눈다 또는 2단계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판례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다시 말해서 판례 분석을 먼저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례의 법리를 알고 판례의 결론을 딱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판례는 키워드 이것만 알면 됩니다, 키워드 하시고요, 이렇게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강의 스타일 자체가 먼저 기본 강의 때는 체계라든지 이론을,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굳건히 기초를 잡아주고, 거기와 관련된 판례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사실관계 그리고요,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판례 법리는 이런 부분이다, 학설하고 배치가 된다. 예를 들어서 다우설은 이러한 입장이지만 판례는 이론적인 부분하고는 배치가 되지만 이렇게 논리 전개를 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험적인 부분은 이 부분만 알고 된다라고 마지막에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통 정리를 하게 되고, 판례 강의 때 가면 이제 지엽적인 판례가 가끔씩 나와요. 그런 부분들은 굳이 사실관계를 딴다 하더라도 애들이 이해를 못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딸 필요도 없는 판례들이 있어요. 그러한 판례들만 이제 키워드를 딴다든지 암기를 하라라고 이제 던져주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 강의 스타일은 그렇게 보통 정리가 이제 진행이 되죠. 저는 자신한테 엄격하자는 게 제 모토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그런 스타일 아니었어요. 자기한테 참 합리화 잘하고 남한테만 엄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던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뭐 그렇게 적지도 않고 많은 나이도 아닌데 지금 완벽하게 섰다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한테는 매우 엄격하되 타인한테는 매우 간대하자. 자기한테 간대해져 버리면 뭐든지 간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약속도 마찬가지고요, 신용도도 마찬가지고요, 금전도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전반 자체가 뭐든지 하면 돼요. 내일 하면 되지. 또는 니는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넌 그랬어. 하지만 반대로 못하면 자책하고 반성하고 바꾸고. 수강생들도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불합격을 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즉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잘못된 습벽이 있기 때문에 불합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공부 방법과 올바로 공부를 하고 열심히 했다면 당연히 고득점을 해서 합격을 했었어야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습벽을 뒤집어 엎어야지만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엄격해져야 되겠죠. 합리화시킨다. 나는 작년에 연애를 해서, 너는 알바를 해서 못했어. 여러 가지 것들을 구실을 찾아버리면 올해도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강사도 마찬가지고 수강생들도 마찬가지고. 간절해라. 첫 번째도 간절, 원해라.
뭐 시컷이라는 책도 있는 것처럼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고. 근데 대부분 보통 시작할 때는 다 간절히 하죠. 초심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뭐 3개월, 6개월 지나면 밸런스 깨지고 무너지고, 이 공부가 나하고 안 맞나? 다른 직렬로 한번 옮겨볼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쉬운 길만 찾습니다. 약한 거 밑으로, 눈만 밑을 깔고 있죠. 위로는 안 보죠. 세상에 쉬운 건 없어요. 계속 뭐 쉬운 것만 찾으면 끝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항상 간절하고 쉬운 거 찾지 말고 돌아가려고 하지 말하는 말을, 돌아가지 말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돌아가봤자 별거 없거든요.